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 김성우 상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펀드 매니저 투파복입니다. 미래의 펀드 매니저를 꿈꾸는 대학생 여러분들께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영국계 자산운용사인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의 대체투자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액티브 퀀트 펀드, 인덱스 펀드, 절대수익형 펀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의 금융권 커리어의 시작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대우증권에서 기업 및 산업분석 애널리스트로 커리어를 시작하였고, 이후 미래에셋 자산운용으로 옮겨서 국내 및 해외 기업 리서치 활동을 했습니다. 2009년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으로 옮겨서 벤치마크 액티브 펀드, 절대수익형 펀드, 퀀트 펀드 등을 운용을 했습니다. 지난 20년의 커리어 기간 동안 저는 증권사와 운용사, 그리고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 그리고 벤치마크 펀드와 절대수익형 펀드, 그리고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퀀트 방법론과 정성적 반복론 모두를 경험해 왔습니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생 여러분들께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펀드 매니저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산운용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향후에 몸담게 될 자산운용업의 미래를 그려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펀드 매니저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질과 적성이 펀드 매니저에 잘 맞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공드리려 합니다. 네 번째는 펀드 매니저의 일과에 대해서 저의 일상적인 일과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의 매력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펀드 매니저가 되기 위한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은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펀드 매니저란 어떤 직업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고객의 자산을 펀드라는 비이클을 통해서 운용하는 직업인을 말합니다. 주로 자산운용사에 속해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펀드 매니저의 수는 총 한 9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운용하는 자산은 약 10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인당 평균으로는 약 1조 원 정도의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산을 운용하는 직업인 모두에 대해서 운용력 또는 펀드 매니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업, 보험업, 은행업, 그리고 일반 법인 등에도 대규모 자산이 있고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일반적으로는 운용력 또는 펀드 매니저라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력들은 운용 대상 자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운용하는 사람은 주식 운용력, 채권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채권 운용력, 부동산 자산은 부동산 자산 운용력, 대체 자산 운용력, 멀티에셋 운용력 등 운용 대상에 따라서 전문적인 기술과 그 영역이 구분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펀드 매니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에 매우 중요한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산운용업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산은 약 1200조 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운용 수익률을 10%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연에 무려 120조 원 정도의 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120조 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 어려울 텐데 120조 원은 1000만 가구에 가구당 약 1200만 원 정도를 나눠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2018년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낼 때 순이익 규모가 약 44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면 120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산운용업은 지난 10년 동안 운용 자산이 더블업 했습니다. 즉 2배 이상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향후 10년간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30년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가 돼서 한참 활동할 때에는 운용 자산이 2천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 경우에 10%라고 하면 1000만 가구에 가구당 2천만 원 이상의 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펀드 매니저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은 향후에 더 중요해지고 강화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두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미두는 쌀미자에 콩두자를 쓴 것입니다. 미두거래소는 일제가 우리나라 계양장에 설립한 쌀, 현물, 선물 거래소입니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 역사를 논할 때 이 미두거래소가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의 효시라고 얘기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 문단은 제가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에서 편취한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석군이었던 정재규는 미두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다. 화투는 백석지기 노름이고 미두는 만석군 노름이다. 이 말은 군산바닥에서 돈 깨나 기세 좋게 쓸 줄 안다는 한량들 사이에서 떠도는 말이었다. 정재규는 미두에 빠져 돈을 자꾸 잃어갔다. 문제는 한 해 곡식 처분한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논까지 축나고 있었다. 1899년 일본인이 주식회사 인천 미두거래소를 설립하였는데 미두 투기는 우리나라 재산가나 지주의 몰락 과정을 촉진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손을 댄 재산가는 파산 지경에 빠지게 되었고 지주들은 그들의 토지를 수탈당하거나 또는 그들의 토지를 조선식산은행에 신탁관리에 맡기는 등 패가 망신하는 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개항과 동시에 제일 처음에 들어온 문물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래소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거래소의 참여자는 일본인 투자자와 경험이 부족한 한국인 투자자였습니다. 이들 사이에 쌀의 가격에 대한 전망을 놓고 치열한 진검승부가 벌어졌습니다. 쌀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현재 쌀의 작황 상황을 잘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전국에 있는 쌀의 재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쌀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일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미두거래소가 몇백 년 전에 설립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경험과 리서치 노하우 등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때 당시에 신문물이라 할 수 있는 전화를 바탕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투자 활동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그러한 경험이 전무했던 국내 투자자들은 일본 투자자들과의 싸움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트레이딩 스킬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캔들 차트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봐서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캔들 차트는 사실 미국에서 개발된 차트가 아니고 일본에서 200년 전에 발명된 차트입니다. 오사카의 상인 혼마 문에히사가 쌀 거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술적 차트가 바로 캔들 차트입니다. 일본의 상인들은 이미 200년 전서부터 흑산병, 적산병 등등과 같은 이러한 기술적 차트를 활용해 가면서
전문적으로 거래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내 미두거래소에서 이러한 전문성으로 무장된 일본 투자자와 한국 투자자가 쌀 거래를 하게 되었으니 결과는 불보듯 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세기 초반 국내의 토착자본 형성에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는 국부를 지키는데 자산운용업과 자산운용 관련된 기술과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산운용업의 투자 판단이 얼마만큼 큰 부를 창출할 수 있는가의 예를 하나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텐센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텐센트의 시가총액은 740조 원으로 중국에서 가장 큰 인터넷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약 400조 원 정도 된다고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2배 정도 되는 기업 가치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 기업 텐센트의 최대 주주는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중국인 또는 중국 기업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텐센트의 최대 주주는 이름도 낯선 나스펄스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출판 미디어 그룹입니다. 2001년 나스펄스는 350억을 투자해서 지분 45%를 매수합니다. 현재 텐센트 지분율은 31%로 줄어들었는데요. 31%의 지분 가치는 무려 230조 원입니다. 나스펄스 투자팀의 20년 전에 투자 활동 한 번이 무려 230조 원의 부를 만든 겁니다. 수익률로는 퍼센트로 나타나기는 좀 어렵고 한 10,000배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즉 1억을 투자 금액 1억당 20년 후 지금 약 1조 원의 재산이 된 겁니다. 230조 원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약 절반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즉 펀드 매니저 개인과 펀드 매니저 팀의 활동으로 얼마만큼 큰 부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텐센트보다는 덜하지만 텐센트 못지않게 기업 가치가 꾸준히 늘어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2008년 삼성전자는 전 세계 상장사 기준으로 분기 세계 최대 순이익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기업입니다. 1975년 상장 시점에 액분 기준으로 약 118원이었던 주가가 9월 말 종가 기준으로는 58,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배당을 제외하더라도 약 500배 이상 상승을 한 것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기업 가치는 약 400조 원 정도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최대 주주를 제외하고 지분율을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전체 지분의 54%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국민연금과 기관 투자자, 개인을 모두 합치더라도 외국인 지분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400조 원의 기업 가치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40조 원의 순이익의 절반 이상은 외국인들에게 배분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펀드 매니저의 좋은 선택과 좋은 기업 선택들은 이 국부를 만들어내고 지키고 늘려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삼성전자의 지분율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운용업의 7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운용자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1년 6월 말 현재 2011년 6월 말 기준 자산운용업의 운용자산은 약 520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는 1200조 원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향후의 자산 성장 전망도 매우 유망합니다. 최근에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은퇴 자금의 수요와 규모 역시도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관련 자금 중심으로 상품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자산운용 시장은 계속해서 고도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용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 주식, 국내 채권 정도의 운용 대상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국내 부동산, 해외 부동산, 커머더티, 골드, 그리고 이런 자산들을 섞어서 운용하는 멀티 에셋 등으로 운용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언컨벤셔널한 투자 대상에 대한 투자 운용력에 대한 수요가 기존 컨벤셔널한 자산의 운용력보다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 수익형 투자 상품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금리로 인해서 은행의 예금 또는 적금 약 1,000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는 돈의 이탈이 최근 들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자금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은퇴자금 역시도 새로운 투자 방법이나 투자처를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에서 이탈한 예금 적금과 또한 은퇴자금, 자기의 노후를 책임지는 은퇴자금 같은 경우는 어떠한 리스크 앤 리턴 프로파일을 원할까요? 일반적인 주식시장은 연에 20에서 30%씩의 변동성을 보입니다. 즉 자기의 노후 자금이 20에서 30%가 연간 움직인다라고 하면 해당 부분은 불안해서 자기 노후를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이탈하는 자금들, 또 은퇴자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적은 변동성을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기준에 잘 들어맞는 운용 스타일이 바로 절대 수익형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운용사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실력을 보여주고 높은 운용 수수료와 성과 보수를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더 커질 것이고 매력적인 대상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덱스 운용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인덱스 비중은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료인데요. 미국 기준으로는 2018년 인덱스 비중이 36%를 차지하고 있다가 2025년에는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통계치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른데 이미 인덱스 및 패시브 비중이 액티브를 추월했다라는 통계 데이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과 거의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덱스 펀드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평균 수수료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 수수료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익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패시브 운용사들은 규모의 경제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액티브 운용사들은 고보수 펀드, 고보수 상품을 중심으로 차별화를 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 번째는 AI 등 최신 방법론 활용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인공지능과 의사의 뇌종양 진단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정확도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최근에는 휴먼 의사의 정확도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요. 또한 진단 시간 같은 경우는 여기는 한 10분의 1 정도의 소요 시간을 얘기했지만 컴퓨팅 파워가 늘어나게 되면 100분의 1, 1000분의 1의 시간에도 비슷한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런 컴퓨팅 기술에서 주목받는 쪽은 바로 딥러닝과 빅데이터 쪽입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은 과거에 컴퓨터 프로세싱으로 처리가 불가능했던 unstructured data, 즉 음성이나 이미지, 텍스트와 같은 소스들을 컴퓨터 프로세싱이 가능한 방식으로 변형을 해주게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소스에서 새로운 질서나 투자 아이디어나 정보를 추출해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스트럭처럴 데이터에도 적용을 할 경우에 기존의 알고리즘이 파악하지 못하는 훨씬 더 복잡한 패턴을 발굴해내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들이 발전해서 최근에는 콘더멘탈이라는 방법론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콘더멘탈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액티브 운용, 즉 펀더멘탈 방법론과 퀀트 운용, 퀀트 방법론의 장점은 공유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하이브리드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축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의 골잡이에서 오른발잡이와 왼발잡이 스트라이커가 있습니다. 두 오른발잡이 스트라이커와 왼발잡이 스트라이커 중에 어느 축구 선수가 골을 넣는데 유리할까요? 정답은 양발잡이가 훨씬 유리합니다. 즉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와 같이 오른발과 왼발을 동시에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골을 넣는 데는 가장 유리한 것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방법론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장점을 골라서 구사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당연히 훨씬 더 강력한 리서치와 운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퀀트와 펀더멘탈 방법론이 결합되는 펀더멘탈 방법론이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운용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투명성과 운용 비용이 절감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최근에 고객들에게 소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런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용의 성과를 판단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최신 퀀트 전략들이나 기술들이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에 계속 접목되고 있기 때문에 운용의 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책임 투자가 강화될 것입니다. 사회책임 투자라는 것은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의 약자로서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노동,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성과를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투자 스타일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좋은 기업의 사회적인 투자 자산이 집중되게 함으로 인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도 얻고 좋은 기업을 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SRI 투자입니다. 해외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SRI 투자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유럽의 경우 약 14조 달러, 미국은 12조 달러의 SRI 운용 자산이 있는 반면 한국은 이제 약 220억 달러 정도의 운용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SRI 투자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도 향후 빠른 속도로 SRI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펀드 매니저에 요구되는 자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 매니저 업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차원으로 펀드 매니저 일을 정의 내릴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펀드 매니저의 일은 변화를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변화가 발생하면 그 가치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그 가치의 변화는 언젠가는 가격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변화를 예측하라 하게 되면 결국 가격의 방향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죠. 우리는 변화를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예측할 수 있는 자질과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따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변화, 추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을 텐데 지난 30년간 시대에서 주요 변화, 변곡점이 되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990년대 이동전화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동전화는 초기에는 카폰이라는 형식으로 출발했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컸고 부유층들의 이 독점하는 굉장히 사치제적인 성격이 컸죠. 1999년 초에 이동전화가 향후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이즈가 줄어들고 또한 원가가 떨어져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동통신 형식으로 발전한다라는 상상을 할 수 있었던 투자자라고 하면 엄청난 부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SK텔레콤을 90년대 초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연간 배당으로만 4천만 원씩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원금은 10억 이상으로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2000년대는 애플이 중요 변곡점과
잡스과 논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2007년 스티브 잡스는 아이팟과 이동 전화와 그리고 인터넷 세 가지를 결합한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때 당시 2007년에 스마트폰을 스티브 잡스가 발표했을 때는 모두가 저게 향후에 잘 될까라는 의구심 반 그리고 잘 될 거라는 기대 반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기업 가치가 무려 2천조 원이 넘는 전 세계 최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티브 잡스가 발표한 스마트폰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역시도 엄청난 투자 기회를 제공했었을 것입니다. 2010년대에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상상력이 중요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그리고 메신저 서비스라든지 온라인 게임 등과 같은 것이 현재처럼 활성화될 것을 상상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존, 구글, 텐센트, 알리바바, 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서 10배에서 100배 이상씩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을 전문적으로 예측할 수만 있다라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큰 부를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이러한 변화들을 직업으로서 전문적으로 예측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펀드 매니저는 어떠한 자질이 요구되는 직업일까요? 첫째, 펀드 매니저에 요구되는 자질은 세상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다르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유흥준 교수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즉, 관심을 가지게 되면 관찰력이 생기고 그 관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면 변화에 대한 실마리가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변화가 보였다라고 하더라도 변화의 폭과 속도를 저희가 추정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우 과감한 상상력이 도움이 됩니다. 변화의 폭과 속도는 항상 그랬듯이 사람들의 예상보다는 훨씬 크고 빠릅니다. 근본 강좌를 준비하면서 간단한 데이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시가총액 200위 기업들의 지난 1년간의 주가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상 변한 기업이 60%, 그리고 기업 가치가 2배 이상 변한 기업이 무려 20%나 됩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들은 모여서 올해 어떤 기업의 기업 가치가 오르고 내릴까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합니다. 그때 어떤 기업의 기업 가치가 30% 이상 변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뒤돌아보게 되면 매년 기업 가치는 가 변하는 기업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고 그 폭은 상상을 항상 초월해 옵니다. 역사 공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한계를 많이 보완하고 그리고 현상을 이해하고 디테일을 제공하기 때문에 변화를 추측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역사 공부들을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 펀드 매니저 자질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리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담력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피어리스 걸이라고 해가지고 겁없는 소녀상입니다. 월가에 있는 거고요. 황소에 맞서 있는 9살 소녀, 허리춤에다가 손을 올리고 정말 당당하게 맞서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녀의 담력이 느껴집니다. 인간의 본성은 고립에 대한 공포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 모두가 좋아하는 자산은 왠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대중이 관심이 없는 자산은 왠지 문제가 있어 보여 피하게 됩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더 좋아 보여서 더 매수를 해서 오버슈팅하게 되고 내리게 되면 더 문제가 있어 보여서 언더슈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변동성 역시도 인간의 공포 심리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더라도 자신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다
쏠려가는 것과 반대 포지션을 취하고 이를 구축하는 것은 분석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용기, 담력이 필요합니다. 마이너리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은 펀드 매니저에게 꼭 요구되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이너리티 플레이는 당연히 머저리티에 편승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에 매우 강해야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저희가 시험을 치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시험을 치르고, 그런데 그런 시험이 매일 시험을 치르게 되고, 시험 성적은 매일 학교와 언론에 공포가 되면서 해당 성적은 모두가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부모님들, 친인척들 모두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스트레스풀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저희 펀드 매니저에서는 굉장히 일상입니다. 본인의 운용 성과는 매일 발표될 뿐만 아니라 장중에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모니터링이 됩니다. 저희에게 돈을 맡긴 고객들은 저희의 운용 성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에게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매우 스트레스풀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면 마이너리티 게임을 수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트레스에 강한 성격이라고 하면 펀드 매니저 직업을 수행하는 데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고의 유연함입니다. 자신의 상식과 판단이 항상 틀릴 수 있다라는 겸손함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수한 펀드 매니저가 투자 판단을 100가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정말 우수한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승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제 경험치로는 승률 55%면 마켓에서 매우 우수한 펀드 매니저입니다. 뒤집어 보면 정말 유능하고 우수한 펀드 매니저도 100개 중에 45개의 투자 판단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즉, 펀드 매니저의 직업이라는 것은 옳은 투자 판단을 계속 해나가는 직업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틀린 투자 판단을 항상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얼마나 잘 수정해 나가면서 작은 승률을 높여나가느냐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률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이를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기질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역시 프로야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로야구에서 타자가 롱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스윙을 계속 고수해 나간다라고 되는 건 아닙니다. 매년 괴물 투수가 새로운 구종과 구속으로 무장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들에게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기 위해선 본인의 스윙을 계속 튜닝을 해 나가야 합니다. 본인의 신체 상황 역시도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본인의 신체 상황에 맞는 스윙을 하기 위해서 계속 수정을 해 나가야 되죠. 동시에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수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슬럼프에서 얼마나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느냐가 직업인으로서의 타자의 성공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프로야구에서 타자가 롱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질과 태도와 거의 유사한 기질과 태도를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펀드 매니저는 자신의 돈을 운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고객의 돈을 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잘 고객의 돈을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객을 설득할 수 있어야 고객이 펀드 매니저에게 돈을 맡기게 됩니다. 또한 자산이 유치된 이후에도 시장이 계속 변동하고 본인의 운용 성과가 계속 큰 부침을 겪을 텐데, 이때에도
고객이 펀드 매니저에게 높은 신뢰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객과의 릴레이션을 관리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펀드 매니저는 자산의 유치 및 유지에 상당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요구되는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의식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지만 윤리의식은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선행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덕목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 1995년 영국 베어링 은행의 파산을 몰고 온 닉 닐슨의 사기 사건에 대한 보도 내용입니다. 사회적으로 펀드 매니저는 매우 중요한 자산을 큰 규모로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윤리의식에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본인의 인생은 물론이고 본인이 속한 회사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에는 각종 금융감독기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부서의 관리, 감독 기능이 상시화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본인 윤리의식이 높은 조직과 펀드 매니저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펀드 매니저 일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매니저 일과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침형 인간, 두 번째는 자유로운 시간 활용, 세 번째는 성과 중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오전 7시에 회사에 출근합니다.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밤사이에 발생한 전 세계 뉴스와 이슈를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전일 해외 주가의 변동 상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금일 발행된 레포트들을 쭉 점검을 하죠. 그런 이후에 7시 반서부터 9시까지는 운용 전략 회의를 진행합니다. 애널리스트,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벌이고 그날의 투자 전략과 운영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9시 시장이 열리게 되면 증권시장 개장과 동시에 당일 주문을 정리해서 내게 되고 주문이 처리가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경제, 산업, 기업 분석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또 외부 전문가를 만나러 다니고 또한 기업을 탐방합니다. 공장도 방문하게 되고요. 독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고객 마케팅 활동으로 운용 보고나 펀드 설명회 등을 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벌이는 데 있어서 시간 활용은 대체로 자유롭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자산운용사는 성과 중심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의 모든 활동은 근무 시간이나 태도에 달린 것이 아니고 운용 성과 및 리서치 아웃풋의 질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운용 성과를 높일 수 있고 리서치 아웃풋을 퀄리티 있게 낼 수 있는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서 그에 맞춰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해나가면 됩니다. 아무도 야근을 권장하지도 않고 강요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펀드 매니저 직업의 매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펀드 매니저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똑똑해집니다. 지속적인 지식 축적이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10년 이상 매일 전 세계 수많은 이슈를 아침마다 체크하고 해석하고 소화하고 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식이 축적되고 지혜가 쌓이고 똑똑해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제가 펀드 매니저 직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스마트한 사람들과의 교류입니다. 제가 만나는 애널리스트, 그리고 펀드 매니저, 그리고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저 역시도 매우 제 스스로가 발전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역시도 펀드 매니저 직업을 수행하면서 느끼게 되는 보람이자 즐거움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공장 탐방, 기업 탐방 등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현장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포항제철의 고로 앞에서 쇳물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울산 현대중공업의 축구장보다 더 큰 배 위에 올라가서 그러한 배들이 제작되는 과정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창원의 전투기 제조 공정을 둘러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 과정도 쭉 견학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 얻기 어려운 경험이고 펀드 매니저 및 애널리스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라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즉 성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본인의 성과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높은 성취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와 연계되어 있는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우수한 성과를 냈을 때 그에 걸맞는 보상 체계가 따라온다라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또한 자산운용사가 워낙 많고 동일한 직군이 여러 군데 퍼져 있기 때문에 전직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점도 펀드 매니저 직업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펀드 매니저가 되기 위한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제 개인적인 바이어스가 많이 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지난 20년 동안 후배들을 많이 만나보고 또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잡 인터뷰도 많이 수행하고 많은 사람을 뽑아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느낀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전공이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 많이 합니다. 사실 전공과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영 전공자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지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 전공자가 자신의 자산운용 시장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잘 전달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호소력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퀀트 운용력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험적으로는 프로그램 능력은 공대 출신들이 차별화된 수준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공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로들을 찾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출발해서 펀드 매니저로 전직하는 경로는 정말 흔한 펀드 매니저가 되는 경로입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또 증권사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 대표 기업에 입사해서 인더스트리 전문성을 확보한 다음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되는 경로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전공이 펀드 매니저가 되는데 유리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전공과는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본인이 펀드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만들 것인가에 맞춰서 본인의 커리어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전공과 무관하게 펀드 매니저로 가는 길을 밟을 수 있습니다. 학점이 중요한가요? 저 같은 경우는 학점은 참고사항일 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학점이라는 것은 대학 시절의 성실성을 말해주는 지표일 뿐입니다. 좋은 펀드 매니저는 학점 순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 참고 지표 정도로만 활용을 합니다. 오히려 지원자의 80%, 90% 이상은 상당히 높은 평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점이 높다라는 것은 아무 눈길이 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2점대 초반에 매우 낮은 학점을 가진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분은 굉장히 대학의 주류생활과는 좀 다른 학점 및 생활을 했을 거라는 이런 추측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이너리티 기질과 담력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덕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점이 부진하더라도 대학 시절 자신이 집중했던 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높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많으면 도움이 되나요? 이거 역시도 참고사항일 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관련 자격증은 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긴 하지만 단순 참고지표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적으로는 자격증이 많은 지원자 중에서 투자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과 열정이 부족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따라서 단순 참고만 합니다. 투자주 자산 운용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되려면 필수 자격증입니다. 입사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미리 따놓게 되면 입사 이후 해당 자격증 취득에 들일 수 있는 수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산 운용사 정도는 미리 따두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점도 안 중요하고 전공도 안 중요하고 자격증도 안 중요하다면 뭐가 중요하냐?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고 하면 직접 투자 경험을 적극 권장합니다. 대학생 때 직접 투자 경험을 보유하는지 여부는 진짜로 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적더라도 자기 돈을 직접 투자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직접 투자를 해보시게 되면 펀드 매니저한테 어떤 기질과 지식과 자질이 요구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 실전 투자 이후에 흥미가 더 샘솟게 되고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고민과 노력을 알아서 하게 됩니다. 실전 투자 이후에도 흥미가 커지지 않고 이것이 과제처럼 느껴지고 짐처럼 느껴지고 부담스럽고 투자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크다라고 하면 다른 직업을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투자 경험은 자기소개서와 인터뷰에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해당 내용을 진솔하게 자기소개서와 인터뷰에 표현한다라고 하면 형식적인 면접이 되지 않고 면접관과의 깊이 있는 소통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직접 투자 경험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외국어 능력하고 프로그램 능력은 향후 자산운용 시장과 펀드 매니저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께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외국어 능력은 이제 입사를 결정하는 중요 평가 포인트가 돼버렸습니다. 정보 습득의 폭과 속도에 외국어 능력은 큰 차이를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처럼 운용자산이 해외로 늘어나고 있고 클라이언트가 해외로 확대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는 외국어 능력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의 성공에 매우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구사 능력도 이제 매우 중시되는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과거에 퀀트 기술이나 계량 기술을 쓰지 않았던 운용 부서나 운용팀에서도 이제 퀀트 기술을 어느 정도 섞어서 쓰지 않는 운용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이제 계량 기술의 숙련도 있는 계량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퀀트 운용 및 퀀트 리서치에는 더욱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능력을 숙련도 있게 구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면접관에게 어필한다라고 하면 입사에 매우 좋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산운용업은 운용 자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은퇴 자금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업의 운용 자산은 여러분들이 자산운용업에 들어와서 활동할 향후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성장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미두에 대한 예도 들어봤고 그리고 텐센트, 알리바바, 애플, SK텔레콤 등 여러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의사 판단을 내리는 펀드 매니저의 사회적 중요성은 향후에 더욱더 부각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펀드 매니저 직이라는 것이 좋은 직업으로 인식이 되면서 열정과 적성에 맞는 인재보다 단지 좋은 직업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적성에 맞는 인재가 들어와야 훌륭한 인재로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어를 확인하셔서 적성에 맞는 훌륭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자산운용업에 유입이 돼서 우리나라 국부 창출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희망자는
면접관의 선관을 믿고 취업 기술보다는 기본 자질 연마에 훨씬 더 힘써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취업 경쟁률이 100대 1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굉장히 기술적인 취업 노하우들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후배들한테 저는 취업 확률이 한번 면접을 볼 때마다 1%라고 하면 차라리 면접을 100번을 볼 각오를 가지고 여유롭게 임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입사는 늦을지 모르겠지만 면접 100번이면 분명히 본인은 펀드 매니저가 돼 있을 수 있고 이후에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펀드 매니저로서의 자질과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펀드 매니저 투파보기에 대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